안녕하세요. 리필가의 허선영입니다. 그 리필하는 남자,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하신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오늘 땅콩 해왕과 땅콩 알러지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셔서. 땅콩 해양하고 땅콩 알러지요? 네. 대한항공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 그 다음에 땅콩 알러지 사건, 진짜 대한항공이 땅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국적항공사의 항공기를 탔을 때, 그 외국에서 되돌아올 때, 특히 이제 미국같이 좀, 미국 되게 좋은 나라긴 하지만 왠지 그 미국에 가면은 유학 중에도 느꼈고, 그 진짜 걔네들이 표현하는 말로 비지터입니다. 그냥 방문자입니다. 정말 뭔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그래요. 약간 굉장히 미국이라는 사회가 포용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직 이제 정식으로 미국 국민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제 곳에서나 또는 여행 중에 이제 피로가 쌓이고 이제 막 고향 생각날 때 대한항공을 탔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고요. 뭔가 국적항공사를 탔을 때 그 안도감,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한항공 항공기는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 항공기가 그 대한민국 영토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항공기 문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느낌, 그 안도감, 내 나라 비행기에 왔다라는 거에 대한 그 안도감과 그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맞죠? 네,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들 사랑하는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이. 근데 요즘 몇 년 전에는 이제 땅콩 해양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땅콩 알러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알러지 부분, 의사니까 이제 뭐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땅콩 해양 사건 같은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땅콩 알러지 사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델타 항공의 하고 대한항공이 아마 얼라이언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델타 항공을 타고 이제 그 한국에 인천공항으로 온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그 대한항공으로 갈아타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쪽 델타 항공을 탑승할 때 이 가족이 우리 아이가 땅콩 알러지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땅콩 알러지가 그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되는 그 땅콩의 뭐 향기, 땅콩의 어떤 뭐 땅콩 향기가 난다는 건 땅콩 분자에서 나온 무엇인가가, 그쵸? 땅콩의 그 성분 무언가가 공기 중을 떠다닌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노출이 돼도 막 알러지가 생기고 심한 경우는 아나필락시스도 생겨서 호흡곤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크게 될 수도 있어요. 막 CPR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외국은 아나필락시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아나필락시스, 뭐 땅콩 알러지라든지 무슨 뭐 비스탱 알러지, 그러니까 뭐 벌에 쏘였을 때 그 알러지라든지 뭔가 알러지가 되게 심한 알러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엔 그게 아마 뭔가 그 민족적 다양성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또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알러지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어쨌든 거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아나필락시스, 초급성 알러지 반응이 꽤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알러지 심하게 있는 분들 에피펜이라고 그래서 에피네프린 펜인 거예요. 에피네프린 펜은 뭐냐면은 이게 군대에서 맨 처음에 이게 아마 착안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로핀 펜 같은 거. 우리 옛날에 영화 덜악 보셨죠? 덜악 보면은 그 VX 가스에 노출되니까 아트로핀을 심장에 푹 찔러가지고 하는 그 요만한 펜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거 이렇게, 또는 그 지금도 화생방 세트에, 군대에서 쓰는 화생방 세트에는 아트로핀, 에피네피린 이런 게 들어있는 펜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펜을 딱 잡고 확 찌르면은 찌르는 순간 바늘이 툭 나오면서 근육 안에다가 그 필요한 약물을 주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게 그 이제 군용이나 또는 이제 비상용으로 나오는 거 외에 또 민간용으로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게 미국에는 에피펜이라고 있어요. 그 에피펜이라는 약을 이제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 찌르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에피펜이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에피펜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한 $20, $30 선에 거래가 됐었대요. 그게 이제 정상 판매가였는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그 미움을 받는 기업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제가 그 기사를 읽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 이름. 정말 얄밉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 특허 헌터예요. 그래서 그 헤지 펀드나 뭐 어떤 펀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끌어 모은 다음에 많은 그 자본을 모은 다음에 그런 딱 유일무이한 특허를 가진 그 제약품만 사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피펜이었어요. 근데 또는 항암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회사에서밖에 못 만드는 특허가 걸려는 엄청나게 그 가치 있는 그런 것들만 사가지고 에피펜이 20달러, 30달러 선이었던 거를 그거를 그 특허권을 사버린 다음에 그 회사를 사버린 다음에는 600달러로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큰 공분을 샀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개발한 회사가 개발 비용을 뽑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돈을 많이 청구할 수는 있죠. 어떤 그 약품의 가격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든다는 과정 그 자체도 굉장히 고난하고 굉장히 막 위험이 많고 그다음에 많은 자본이 투자돼서 솔직히 그게 막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을 정도까지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이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막 그리고 엄청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약품 개발의 어떤 과정이고 또 약품이 개발되고 나서도 또 어떤 이런 뭐라 그러죠? FDA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도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 그거는 제약회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특허권을 보장받고 그동안 이제 투자됐던 자본,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날 정도로 몰아붙였던 재정적 상황을 또 타개하고 또 다음 연구를, 또 멋진 연구를 할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자본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 그런 이제 비용을 이제 오리지널 약을 만든 회사들이 청구한다는 거. 그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런 약만 싹싹 사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비싼 값을 올리는 그 행위는 사실 비난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얘기가 샜네요. 리필가의 이야기는 옴니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속에 또 다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땅콩 알러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해가지고 이제 델타 항공을 탔을 때 승무원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승무원들께 이제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항공사에서 전부 아나운스를 했대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시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시리가. 참. 시리는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고 제 말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델타 항공에서는 딱 타자마자 저희 항공기 안에 지금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땅콩을 서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승객들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타고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내렸고 가족이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대한항공 측에다가 우리 아이가 땅콩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한항공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땅콩을 사실은 서빙을 하는 게 어떤 기본 우리 관례고 또 예절이고 또 고객들을 응대하는 기본 어떤 뭐랄까 courtesy 같은 거기 때문에 courtesy 발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고객을 환대하는 방식이 하나죠. 항공사에서 땅콩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아들 때문에 이제 땅콩을 우리 고객들한테 드리지 못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탑승을 안 시키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SNS 같은 데 올라가면서 이제 또 이제 비난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가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요즘 기사를 읽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제 대화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는 이제 대한항공 측의 문화는 이제 한국의 문화는 좀 일반화시키고 확대시킨다면은 한국의 문화는 또 동양의 문화는 굉장히 전체적인 조화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집단의 어떤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경우에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양 스타일의 문화고 또 서양 스타일의 문화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네, 그 부분이 맞게 잘 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동양의 문화는, 이건 사실 지금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동양의 문화는 이제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그다음에 10명 중에 9명이 행복하면 1명이 조금 약간 뭐 좀 불행하거나 좀 그래도 좀 가야 되고 그 길로,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그 서양의 문화는 소수의 그 약자, 소수와 약자 또는 뭐 이렇게 장애인, 그쵸? 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낙오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배려를 많이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미국 문화는 약간 더 개인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뭐 그 약자, 남겨진 자, 홀로 남겨진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수가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미국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이제 전쟁터에서 미군이 한 명이라도 포로로 잡히면 막 끝까지 협상하고 막 끝까지 구출부대를 보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남겨진 자,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확실히 있는 문화는 맞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월한 문화일까요? 사실 근데 우리 문화도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안 그러면 옛날에는 기사화도 되지 않았어요. 뭐 외국인 승객이 한 명 뭐 컴플레인 한 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화도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우월한 문화냐?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닥터 시완 선생님의 그 동영상을 보다가, 닥터 시완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흠모하는, 그리고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 너무 논리 정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시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의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존경심이 가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 근데 그분 책장에 보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그 총균세가 있었어요. 예, 총균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요즘 호모데우스 뭐 쓰고 있는 유발 하라리랑 뭐 이렇게 자꾸 비교되고 이러는 이제 인류학자인데,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식인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식인종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막 떼우러 달려가서 창으로 찔러 죽인 다음에 잡아먹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건데, 식인 풍습이 있었던 데는 이제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폴리네시아 쪽입니다. 이제 그 완전히 고립된 섬들. 그러니까 어떤 섬이냐면, 이게 지구가 계속해서 그 지각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 판게아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의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에 보면은 우리 지구가 판게아 이론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땅덩어리였다가 이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여러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지리학 시간에 배운 적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아프리카 해안하고 저쪽 그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하고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을 이렇게 맞춰보면 딱 맞고, 그쵸? 유럽 대륙하고 저쪽도 딱 맞고,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합리적인 이론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폴리네시아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일로 갔냐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땅덩어리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도 원래는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항해술이 옛날에 발달 안 했었고, 고립되는 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여기 사람이 살았고, 옛날에는 요 섬하고 요 섬 거리가 가까워서 왕래하기 좋았는데 점점 멀어졌어요. 몇만 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고립된 인간이 살았지만 진짜 몇만 년 또는 몇천 년 또는 뭐 만 몇천 년 정도 다른 인간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문명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문명이 생기는 섬들 중에서 모두 다 식인 풍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난히 그 인구가 작은, 그리고 땅의 면적이 작은 그런 데에서만 식인 풍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 식인 풍습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인 풍습이 만들어지는 곳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요. 단백질은 어디서 올까요? 고기에서 옵니다.
고기 중에서도 어떤 고기일까요? 그렇죠. 그 동물의 고기입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동물의 고기에서 채소에는 고기가 없죠. 근데 이제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겠죠.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 섭취하는 순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소량이라도 고기를 잘 먹으면은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알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들의 농도가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이런 데서 나오죠. 콩 같은 데 있는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몸에서 섭취해야 되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8개 중에서 어떤 콩에는 진짜 운이 좋으면 7개, 6개 또는 운이 없으면 1개, 2개 정도의 필수 아미노산만 있는 콩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종류의 콩만 먹어가지고는 알부민 생산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필수 아미노산 8개가 공급이 안 되면서 우리 몸은 단백질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네. 단백질 부족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그 기아나 이런 걸 보면은 기아에 대해서 기아 대책 뭐 UN 어떤 기아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는 거 보면 그 아프리카에 너무 불쌍한 그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그 깡 말랐는데 배만 볼록 올챙이 배처럼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는 말랐는데 어떻게 배가 나올까? 이 배가 잘 먹어서 나오는 배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단백질 부족 현상에서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고립된 작은 섬들에서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피라미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죠. 생태계는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요. 맨 밑에는 식물들, 그 밑에는 뭐 아메바, 미생물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식물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그 초식동물의 먹잇감이 되면은 이 식물들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들이 또 살아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식동물들이 어느 정도 번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초식동물을 먹는 큰 조그만 그쵸? 그 육식동물들이 이제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식동물들이 어느 정도 생존을 해야지 작은 육식동물과 작은 초식동물이 어느 정도 생존을 해줘야지 또는 풍성하게 생존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강한 포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늑대 이상의 막 뭐 호랑이, 곰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로 가기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은 초식동물 암만 많이 먹어봤자 큰 그 육식동물한테는 성이 안 찹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사슴, 영양, 누, 뭐 가젤,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소, 들소, 물소, 버팔로 뭐 이런 큰 초식동물들이 번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풀과 땅이 있으면은 이제 대형 육식동물도 자랄 수 있고 인간이 생존하기도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잡식동물이지만 먹는 양으로 치면 사실 대형 육식동물 못지않죠. 엄청나게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고기와 열량을 소모하는 만큼 정신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일도 많이 하죠. 곰만 해도 굉장히 육식동물로서 강력한 육식동물인데도 겨울 되면 그냥 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겨울에도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떤 번식기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동물은 우리는 정말 그 1년 내내 그 출산을 또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자연의 섭리를 약간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렇죠?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섬에는 큰 평야가 없고 그 풀이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이 충분히 못 자라니까 대형 초식동물이 발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간들은 단백질 부족 현상을 겪고 배가 볼록 나와요. 그래서 식인풍습이 이제 생깁니다. 기껏 먹을 수 그런 이제 작은 섬들에서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토끼, 그 다음에 뭐 두꺼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토끼와 두꺼비밖에 없는 그런 섬에서는 사실 인간들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꺼비나 개구리 중에 뭐 도깨구리도 있고 이러니까 함부로 못 먹어요. 그럼 뭐 토끼, 쥐 이거 먹어가지고 인간이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콩을 종류대로 재배해가지고 막 하루에 7, 8종류의 콩을 밥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귀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나눠 먹는 풍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인 풍습이 생겼고, 이제 부모님으로도 부족하니까 적과 싸우면은 포로로 된 사람들이나 죽은 시신들을 다 알뜰살뜰하게 챙겨 먹는 그 식인 문화가 생긴 거예요. 좀 무섭죠. 무섭긴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문화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식인 풍습하면 혐오스럽고 나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야만적이고 뭐 뭔가 비문명화된, 물론 그 지역이 비문명화돼 있는 곳이긴 한데, 근데 그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고립되었었기 때문에, 땅이 좁기 때문에, 바다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독특한 문명이 발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그 제로더 다이아몬드는 각 문화의 특수성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되게 아주 깊이 있는 저서를 썼습니다. 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냐,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냐, 모두 다 그 나름의 진화 과정을 겪은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꼭 100%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다수를 존중하고 또 이러는 문화였고, 이쪽은 소수를 또 배려하는 문화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부족한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어쨌든 저는 그 식인종 얘기를 살짝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 어떤 문화적 특수성, 문화적 그 진화의 단계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잣대만으로 또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되게 재밌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분은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아까 그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 단백질 섭취에 대한 얘기인데, 소 한 마리가 1년에 400kg 정도의 그 풀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하루에 1kg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는 거죠. 소 한 마리가 400kg의 그 풀을 먹어야 되는데, 호랑이 한 마리는 소를 1년에 10마리는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풀로 환산하면 소 한 마리는 키워가지고 얘를 잡아서 단백질로 먹는데 풀 400kg만 있으면 되는데, 호랑이는 400kg짜리 소를 10마리 먹어야 되니까 풀 4000kg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식동물을 어떤 그 가축으로, 그러니까 도축용 가축, 그러니까 음식으로 쓰려는 가축으로 초식동물을 선택했다. 만약 육식동물을 가축으로, 호랑이를 가축으로 키운 다음에 얘 고기를 먹겠다, 이 생각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요거는 여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배울 건 있으면 배우고,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리필하는 남자 허선영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주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